저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굉장히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요. 마음의 근력을 시작하기 이런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운동하고 있는 두 그 부분지 남녀가 있잖아요. 저희가 신체도 사실은 이렇게 누워서 그냥 계속 유튜브 보고 누워서 뒹굴고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하면 사실 일어나서 근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알죠? 건강하고 운동이 보약보다 낫다. 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머리로 알아도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안 생기잖아요. 상상만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근육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고 귀찮아도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두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사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놀라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예기치 않는 어떤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뇌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큰 소리가 나면 너 죽은 척 하면서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 방에서.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너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돼. 그거가 너가 살 길이야. 이런 거가 이제 뇌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이렇게 있고 좀 상황이 평정된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 밥 안 먹어? 이러고 나와서 그냥 똑같이 했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가 우리 뇌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뇌는 사실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서 뉴런과 뉴런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회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는 대로 너무너무 뉴런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죽게 되는 뉴런이 훨씬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뉴런이 저절로 이게 패턴을 만들어요. 아,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상관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다가 그냥 묵묵히 너의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억을 지워버려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가 굉장히 정교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러한 대처가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는데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외우려고 하는 건 안 외워지는데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뇌가 우리가 이거 외워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런 정서적인 회로가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갔던 길로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점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자극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막 켜져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감정을 폭발하는 회로만 발달한 분들은 동일하게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뇌가 우리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뇌의 회로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신경 이런 데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한 번 이렇게 길이 나면 이게 계속 막 분노 발작하고 그리고 막 우울이 발작하면은 자해하고 자살할 생각만 하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슬프겠어요. 그리고 이런 강의도 필요 없죠. 안 고쳐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뇌신경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없던 뉴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도적인 이런 마음의 근력을 훈련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의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연결 고리가 이렇게 생겨서 회로가 새롭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체적으로도 뇌졸중에 걸리면 저희 친정아버님도 뇌졸중이 걸리셔서 이렇게 오른쪽에 마비가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뇌를 거기를 살려내기는 어렵지만 재활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훈련을 하게 되면 뇌에 자극을 주게 돼서 이렇게 굳어 있던 뇌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노력은 굉장히 먹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작심삼일로 저희가 아무리 막 냉장고에다가 뭐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 이런 거 붙여놔도 사실 뭐 큰 소리로 치지 말고 칭찬을 먼저 해라 이런 거 해도 사실 확 열받고 애한테 이르게 되면은 막 소리부터 확 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열받으니까 뚜껑이 열리니까 감정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나는 정말 엄마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책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이 마음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중에 거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근력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까지 안 썼던 뉴런을 좀 자극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근력을 훈련을 시키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헬스장에 가고 운동하러 가려고 할 때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력량이 어디인지, 이 사람이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다 하고 심장에는 무리가 없는지, 그래서 이런 무거운 거를 들어도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타고나면서 체력이 너무 약하고 이런 분들이 욕심껏 막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앓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리고 막 운동이 막 싫어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력을 키우는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사전 평가가 필요해요. 먼저 내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내가 타고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신체적인 근력을 키울 때도 판단 이런 평가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근력을 할 때도 이런 요소, 어떤 거가 나한테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춘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게 감정, 정서 이런 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까만색 글씨를 보면은 뭐죠? 첫 번째 거가 기질. 그래서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으로 보게 되면은 막 너무 성질 내다가 막 돌아가셨대.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집은 계속 막 너무 성질이 급해. 그러면은 아빠도 그런데 아이도 그래요. 그죠? 그리고 너무 우울질이다 이러면은 이 아이도 우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가 어떤 기질을 좀 타고났나 특별히 이제 정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유난히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비관적이라 그럴까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에 오히려 꽂히는 그런 특성을 이미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밑에서 예민한 성질이랑도 관련이 되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저희가 그러면은 나쁜 기질도 있고 좋은 기질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질은 저희 이렇게 지문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기질도 다른데 이게 좋은 지문이 있고 나쁜 지문이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질은 내가 타고난 기질이 어떤 건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양육을 해주고 내 스스로가 나의 기질을 잘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예민한 기질 같은 경우에 학교 처음 갔을 때 매일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나는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떼쓰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덥석덥석 학교 생활은 즐거울 거야.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애들은 어떤 아이일지 행복하고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걱정부터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타고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의 기질이 나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막 성취 위주의 사회에서 그냥 앞을 향해 달려라 달려라 막 AI 나와 가지고 막 엄청나게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요렇게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막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먹으면서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막 말 타고 달려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달리다가 보면 탈나는 거야.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 인간은 아주 섬세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한 아이, 불안한 아이가 집에 있으면 야, 너만 없으면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없다 이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미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뭔가가 이렇게 안 맞아가고 있는 거로구나. 뭔가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장 섬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기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내성적인 아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들어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야, 내가 새학기도 한데 너 또 학교 안 간다 그럴 거지. 너 또 뭐 친구들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럴 거지. 엄마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런 기질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년을 다 맞춘 거에 대해서 막 박수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어려웠는데 야, 이거는 쉬운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지만 학교 다니는 건 꼭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떠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줘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자라실 때 그런 양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내 기질에 맞게. 헛웃음이 나오시잖아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때 서로를 오죽하면 그러나 봐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한 부분이 있는 거를 잘 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보충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당신이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구나. 미리 걱정.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빠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천천히 가도록 이렇게 막 유머를 좀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역할이 상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나쁜 기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기질들은 보여지게 되면 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피하고 그런 기질을 바꾸려고 많이 하거든요, 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한 기질들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정서 잘 빠지는지, 예민한지, 아니면 반응의 강도가 굉장히 강렬하신 분들이 있어요. 강렬한 반응을 보여서 이게 막 큰일 났다 이런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충동적인 것도 기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DHD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서 초등학교 가면은 거의 영양제처럼 막 ADHD를 먹인다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면은 자극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차가 보이면,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면, 이런 충동적인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도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여야지, 그래서 뛰어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부분을 계속 혼내시면은 안 되겠죠. 충동적인 부분을 조율해야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충동적인 부분이, 뭔가 내가 욕구가 올라오면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이런 생각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은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런 좀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시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 참는 것도, 인내심도 기질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달리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그 하나의 표인데 이 표는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의 기질 검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기질과 아내의 기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남편은 자극 추구라는 건 굉장히 충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이 있으면 막 거기로 달려가, 불나방처럼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되게 높죠. 남편 86점인데 부인은 한 중간이에요. 한 36점. 근데 위험회피라고 하는 거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위험한 거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막 에스컬레이트 돼요. 불안하는 거가. 그게 이 남편이 98점이에요. 그럼 이 남편이 얼마나 속이 불편하고 힘들지 예상이 되시죠? 충동성도 높은데 불안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동시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기질이 높아가는데 타고난 기질이세요. 그런데 민감성은 떨어져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구나, 여기가 내 기분은 어떻구나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감수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불안도도 높고 충동성도 높은데 민감도는 떨어지니까 자기의 감정도 잘 못 알아차리고 상대방 감정도 잘 못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런데 인내심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되게 억압하는 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속은 굉장히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꽁 참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 요런 남편이랑 사는 부인은 어떨까요, 기분이? 그쵸, 속 터지죠.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삐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부인을 상당히 사랑하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부인 생일이 되면은 막 음식 그 전날부터 다 음식물 사갖고 와서 다 생일상 차려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자기 이런 거를 부인에게 맞는 민감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어긋방을 놓냐면은 부인이 귀가하는 시간을 체크해 갖고 당신 오늘은 9시야. 오늘은 8시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분한테는 사랑의 표현이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민감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은 위험의 피가 2잖아요. 부인은 별로 불안할 게 없어요. 불안하게 굉장히 씩씩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거 바로 알아차리고 그래서 부인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면 인내심은 또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인은 그런 남편의 아유 너가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내가 안 들어가면 남편이 뭔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무서워도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아요 이분은 막 그래가지고 볼링 치러 가고 스크린 골프하러 가고 그리고 나는 역시 너무 인기가 좋아. 야, 저 남편 한심하네. 저 사람이 우리 집의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형태가 이렇게 기질이 다른 부분들이 서로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어긋방을 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엄마랑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일단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타고난 기질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을 하지 부인이 그래요. 말을 하지.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말을 해봤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방법을 모르고 불평만 하니까 부인이 안 들어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휴가를 내고 부인한테 나 휴가라서 오늘 집은 쉬겠어 이 얘기도 못하고 일찍 회사 가는 척 하고서는 차에서 이러고 있다가 부인도 맞벌이인데 출근을 하고 나면 다시 집에 와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상담 시간에 와서 겨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헐 그러더니 얘기를 하지. 근데 이 부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이 남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불안도가 높고 내가 얘기를 했다가 부인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가 올라오고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인이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 됐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를 했다가 늘 거의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우리 부인은 안 들어줘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는 부인을 엄청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너무 문제가 많은 그런 가장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이분이 정말 자살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자해해서 사진 찍어서 부인한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가 저희 일상에서 사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태까지 인제 우리가 살면서 내 성격이 어떤가 이런데 내가 타고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은 좀 몇 가지 잡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난 좀 예민한가?' 아니면 '되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성질이 급하다.' 뭐 요런 특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거를 좀 이해하시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셋 인데 정말로 아이들이 기질이 달라서 첫 번째 아들은 걔는 너무 예민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막 울고 이러니까 설탕물 좀 먹이겠다고 간호사가, 그래서 얘를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이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막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둘째 아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해서 왔는데 소리가 막 나서 '아 역시나 얘도 또 깼구나.' 이러고 봤더니 코를 골면서 자서 코 고는 소리에,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굉장히 느긋한 기질을 타고 타고난 거예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기질이 그렇게 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태어난 부분이고, 이거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 기질에 맞게 뭔가 내가 이거는 약하니까 이런 거는 피해야 돼, 이거는 건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아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극 추구가 많다 이러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자극 추구와 충동적인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을 빌려야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좀만 참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심호흡 후. 그렇게만 해도 그 급하게 막 나가려 했던 급발진 걸렸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 혹은 나는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내가 어떤 거를 받아들일 때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도보다는 내가 늘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늘 있었지. 그럼 내가 지금 탁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로는 예민하게 저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지각이 됐는데 내가 좀 예민한 구석이 있어? 그럼 잠깐 생각. 이게 정말 이 맥락과 사람들의 지금 상황에서 '내 이거에 너무 예민한 반응인가?' 그럼 바로 말로 표현하거나 이러는 걸 조금 참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 그래서 기질을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양육 환경이에요. 두 번째 위험 요소로 평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은 양육 환경인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우리 우주와 같은 곳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기질이 다 나쁜 기질은 아닌데 나를 잘 관찰해 갖고 내 기질에 맞는 양육 환경을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을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이것도 위험 요소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도님들 잘 아실 때 인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첫 기억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요. 우리 양육 환경이 어땠는지를 내 마음의 카메라로 찍어 놓은 장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응에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건강해도 사실 저희가 칼 하나 비어도 거기가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건강한 내 몸에 다른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 이렇게 뭐가 아픈 부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 집 환경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 장면도 떠오르지만 분위기도 이렇게 떠오르고, 뭐 긴장이 되거나 우리 집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았던 집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적막하다거나, 내가 살았던 집을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말 한마디를 잘못할까 봐 아주 얘기가 예리하게 핑퐁으로 막 이렇게 되고 있었다거나, 아니 우리 집을 생각할 때는 닫혀진 문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아빠 왜 거기 있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가 몹시 신경이 쓰여.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자랐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예민해 가지고 학교 갔다가 왔는데 엄마가 알아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 일이 나서 엄마가 일어나기 전까지 애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엄마 주변을 똥매러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일어나서 아침을 짓나 안 짓나 이것만 보고선 있다가 엄마가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면 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정의 분위기고, 이 분위기를 알아차리는 거는 우리 집은 뭐 어땠어요 어땠어요 말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 심리 검사 뭐해서 우리 엄마는 착한 분이셨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떻게 좋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해? 그러면 얘기해 본 적 별로 없는데요. 아빠랑 얘기하나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투적인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혹은 마음의 카메라로 찍혀 있는 이미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란 양육 환경을 훨씬 잘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서랑 관련해서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때, 자라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이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흡족하게 이해를 받는 게 얼마나 날아갈 듯이 행복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해를 하는 거는 그냥 알아만 봐줘도 돼요. 그게 이제 어른이 돼서인데요. 제가 제주도 내려올 때 사실 이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김포로 간다. 그리고 뭔가 신나가고 탁 사진을 찍어서 가족 그 방에 올렸거든요. 근데 아들 중에 하나가 엄마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내가 피곤하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나 행원교회 가서 강의해야지, 첫날은 뭐 막 이런 것만 바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좀 지쳐 있구나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긴 말하지 않았어요. 피곤하구나 이거를 한마디를 하니까 흡족한 이해를 받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 점수 엄청 받았잖아요, 저한테. 그거예요. 마음을 이해받으면은 비싼 선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헛짓일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담긴 거. 그래서 당신 피곤하구나. 뭔 일 있어?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냥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흡족한 이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인데 거기도 이제 엄마가 일하셔서 엄마가 늘 피곤해서 퇴근을 하셨대요. 근데 얘는 딸 둘인데 맏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은 저 엄마를 피곤하니까 내가 설거지도 깨끗이 다 해놓고 물기 없이 닦아놓고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설거지도 동생 해 먹이고 이렇게 하고, 저 이제 엄마가 들어오면 검은색 비닐에다가 장바가지 공고 턱 넣고 엄마가 이러고 주무신다는 그 소파에서 내가 엄마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제 언제나 내가 엄마를 위해서 했던 일을 알아봐 줄까. 그리고 막 따라다니는데 엄마가 한 번도 그걸 알아봐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분도 내가 엄마가 그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는 자기 마음을 몰랐어.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 엄마는 너무 피곤하셨고 바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거 아셨냐고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돌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그 딸한테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어머 우리 딸 엄마 도와주려고 설거지 다 해놨구나 너무 고마워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눈길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양육 환경에서 저희가 대부분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흡족하게 이해받았던 경험이 우리가 모자라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흡족하게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들이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해? 우는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써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이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거울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 거 봐서 이렇게 그냥 알아만 주는 거예요. 화났구나. 당신 성질 엄청났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돼? 피곤해서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흡족하게 이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우리에게 이 기질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능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자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흡족한 이해를 못 준 거에서 모자라서 이제 폭력의 경험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폭력이면 막 난리지기고 해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엄청난 폭력은 없었을지라도 폭력의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막 화를 냈다, 막 급작스럽게 엄마 아빠가 후다닥 싸움이 됐다, 이러는 일들이 애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폭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상이 돼서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전하죠. 근데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할 수 없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느닷없이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럼 난데없이 막 이렇게 했다, 이러는 것들 다 폭력에 해당해요. 그리고 너무 간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도 아주 애기라 그래도 이게 침범당하지 않고 싶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왜 문 열어놓고 하지? 왜 문을 꼭꼭 닫아? 문 열어! 이게 사춘기 때 갈 때 특히 애들 막 다 문 닫고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뭐 몰래도 모두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가 있는데, 이거 다 노출시켜라 하는 것도 사실은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비밀을 갖고 사는 거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역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잡아먹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의 두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실제로 깨부수는 이런 폭력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잡아먹는 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에선 그게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형들이 악어, 하마, 입 큰 동물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무의식적인 욕구들 이렇게 잡아먹는 엄마, 하마처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저도 막 그런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감동시켰던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만 마음 있는 줄 알아, 나도 마음 있어.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래, 너도 마음이 있지.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마음이 얘 마음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착각이고요. 애들은 애들대로의 마음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들으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귀 기울여야지 흡족한 이해를 줄 수가 있지, 그거를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큰 하마처럼 잡아먹는 거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언어 폭력도 저희가 굉장히 많고 방임할 때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마땅히 주어야 될 거는 못 주고 뭐 주지 않아야 되는 거는 막 함부로 주고 뒤처리를 안 해요.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될 거 막 줄 때가 많고 줘야 될 거 안 줄 때가 많은데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적절할 때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거가 되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점, 별표시. 부모들이 막 화내고 난 다음에 본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애들 또다시 불러서 앉히고,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한 건 다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혼난 것도 억울한데 엄마의 그 얘기를 듣느라고 또 1시간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거는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지, 정말로 아이가 막 너무 화가 나 있다 그럼 그거 삭힐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과했는데 너 얘기할 시간 되면 엄마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의 타이밍에 맞게 이 아이가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궁무진한 것들로 우리는 폭력적인 부모가 됐을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양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어른한테 말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합리화된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랐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입을 봉인하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희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아서 그냥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우리가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아이들을 기를 때가 많고, 그거로 또 부모로서 죄책감까지 가져요. 성도님들은 정말 그것들을 좀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고 배우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게 대물림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여기 이제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악어 하마 기억하세요? 악어 하마가 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면 의사소통이 집안에서 잘 되는 경우가 참 어려워요. 얘기는 많이 하지만 힘든 얘기를 못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나중에 전화하자 이렇게 끊는 엄마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끔 생각해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애들이 잘 됐을 때 엄마 나 A 받았어 이런 전화를 받고 싶어 하는가? 세상에서 아무한테도 갈 데가 없고 너무 힘들 때 이 자식이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돼서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가? 혹은 세상에서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그 얘기를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좀 달려가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막 터지게 혼나고 그리고 막 성적 때문에 고민되고 이러고 왔는데 집안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심호 고르고 그러고 나서 괜찮은 얼굴로 들어가서 막 도와드리기도 하고 부모님들 정말 애쓰시기 때문에 정말 보람이 되는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내 마음은 늘 어디 이렇게 이렇게 골방에 쳐놓고 살았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육 환경이 나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잘못된 정서 조절, 억압으로 가거나 폭발형으로 혹시 가는 분들 계시다면 나의 기질은 어떤지와 더불어서 내가 이런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한 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육 환경의 문제인데 이거가 끝까지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아주 우수한 분이세요. 박사도 마쳤고 남자분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알코올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가 막 이거 빨간 줄도 가시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막 운전하는데도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막 이거 넣고 가시고 근데 너무 체격도 좋고 이러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술이 너무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너무 우수한 분이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장으로서의 너무 마음도 있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부정적인 거는 그냥 허허 털어내면 되지. 내가 맞이고 체격도 좋고 남자라는 그런 거야.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털어버리는 거지 한 번도 이해받고 이랬던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 당연히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살아가는 길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시는데 반장이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반장 어머니이기 때문에 학교 올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 반 옆을 지나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셨고 자기 아들이 반장인 반에서 애들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불러내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너가 반장인데 선생님도 없는데 제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근데 이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교육자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애들 다 보는데 반장으로서 그거를 엄마한테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게 귀싸대기를 막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 있어서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웠었겠어요. 엄마 그게 애들한테 창피하게 나 학교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이렇게 따질 만한 일인데 이 뒤처리가 안 된 미해결된 기억들이 이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정도도 이분이 얘기를 못했는데 그 무수한 다른 부정적인 얘기는 얘기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얘기할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우리의 영향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정서 처리 방식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이게 그냥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뇌가 기억 이거를 한 분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는 집이었어요.
정말 두 분 다 의사여서 정말 고학력 집인데 이거가 막 기질이 너무 다른 부부가 만나 가지고 부인은 잡아먹는 과고 남편은 충동과. 그래서 늘 냉장고 문을 5 분마다 열면서 보이면 막 먹어야 되는, 그리고 인제 소파에서 늘 이렇게 자는, 그러면 막 질서정연해야 되는 이 부인한테는 너무너무 게을러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이런 궁합으로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굉장히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아까 학교 시작이 되면 늘 가기가 어려워하고 이러는 딸이었거든요. 내가 방에서 맨날 언제나 오늘은 끝나나, 오늘은 언제. 그래서 인제 두 싸움이 인제 딱 이게 끝나야 얘는 그때부터 휴 하고 쉴 수 있었는데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모두 다 죽어버려. 그래서 그 초등학교였는데 얘가 부엌칼을 들고서는 엄마 아빠한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오빠랑 엄마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어머 얘 오버하는 것 좀 봐." 이랬다는 거예요. 오버한다고. 엄마 아빠 그냥 싸우는데 "무슨 칼을 들고 저렇게 오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인제 예민한 뭐에 걸리는 이런 레이더망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한데 얘기를 못 해 꾹꾹 참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오버 떤다고 생각해요. 오버 떤다고. 근데 그런 극심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이 예를 뭐를 했냐면, 우리 집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오버를 떠는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육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반응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기억해낸 게 뭐냐면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눈초리를 기억하는데 아빠가 되게 슬퍼 보였대요, 눈빛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게 오버만이 아니라 이 지경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의 싸움이. 그거를 아빠는 알아보셨는데 이 집에서는 엄마가 여왕벌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나서서 이 딸을 보호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다양한,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미해결됐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마음이 이상해 그러는 기억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면은 이렇게 막 목구멍부터 뜨거워지는 게 있어, 이러는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부모님들은 너무 본인들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애들을 돌려볼 여력이 없이 삶의 현장이 너무 바쁘니까 그분들대로 최선을 하면서 키우셨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뇌에 뉴런이 기억하고 있는 정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육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제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애들이 표현한 이런 거 "너는 이렇게 오버 떠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예민해서 왜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냐.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자라면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한 그 이름표를 탁탁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붙이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이게 굉장한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감이기 때문에 '나는 성질이 나쁜 사람이야.' 이거를 딱 믿잖아요. 그럼 성질 나쁜 사람으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 뇌가 작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나한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붙여 놔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랐다 그랬을 때 이거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양육 환경은 어떤 게 좋은가? 제가 인제 이 그림을 상당히 자 이거 어저께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아이들을 잘 기를 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사실은 조절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라도 막 말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부적절한데 조절되지 않은 거. 걔가 너무 괴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걔 마음은 뭐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싸우지? 아 우리 집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그리고 튀어나간 거예요, 그 칼을 들고.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은 조절된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아버지의 슬픈 눈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같이 울거나 말 필요하지 않죠. 이 딸을 덥석안고 그냥 아빠가 엉엉 울었어야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가 자기가 울고 싶었던 눈물을 아빠가 울어주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이렇게 담아주는 양육 환경이라는 거예요. 저희 오늘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로뎀 나무에서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쉬고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이 아이가 차마 어린아이가 또박또박 설명할 수 어려워요. 그냥 너무 슬픈 거지. 우리 집안이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겉으로 봐서는 의사 집안이라고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집 우러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리고 거기 금요일마다 어머니가 속회 모임을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매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자라고 나서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따라서 나갔었는데 그런 상처를 오히려 이제 입히게 된 거지. 이 집에 뭐가 이 부조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얘기할 수 없었던 이거를 담아주는 양육 환경인데 어제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새를 안고 있는 손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을 정말 새를 보호해서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아이들을 길러주는 그런 양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사건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트라우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이런 일은 꼭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겪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는 있죠. 그죠? 한두 가지 말고 그냥 때마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주제로 떠오르는 것들이 트라우마예요. 이건 깨진 거기 때문에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간에게 있어서 저희가 깨어짐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이에요. 상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연로하신 교인분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실을 했을 때는 애도를 하는 거가 한 6개월이 정상적인 애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동안에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했던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좀 이렇게 타당화해줘. 그냥 아프고 슬픈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냥 슬픈 거, 그냥 아픈 거, 그냥 놀란 거, 너무 충격적인 거. 그거가 뭐 원인 분석도 없어요. 그거에 뭐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 잃어서 슬픈데 거기서 왜 그렇게 슬프세요? 그 정도 하시면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좋은 데 가셨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세요? 아우 시간 지났는데 90세까지 살으셨다면서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중한 거를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우리 소지품 이런 거 하나 잃어버려도 그렇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런 삶의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이전에 아까 기질의 부분이나 양육 환경의 문제가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기질 자체가 예민해요. 그럼 이런 삶의 사건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적기 때문에 훨씬 강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은 내가 남들은 이런 정도의 상실로 넘어가는데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에서 이런 감정을 소화하는 거를 잘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충격적인 사건들이나 혹은 상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정서를 이렇게 푹 꺼지게 혹은 깨어지게 만들어서 엄청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실 때도 정서적인 부분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신체 뭐 그 영육혼이 다 이렇게 하나로 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일중독으로 너무 과로하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피곤해 보인다 이런 거를 알아보기 전에는 자기가 필요한 게 모른다 이러면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곤하고 이럴 때 좀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제일 사실은 정직한 게 저희 몸이거든요. 그래서 피로하다 이런 걸 느끼시면은 쉬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예민해지시고 화도 잘 나시고 정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촉발 사건도 잘 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중독의 문제, 어떠한 중독이든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 정서 조절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받을 때도 상담은 이제 마음을 보는 문제인데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강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중독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마비시키는 중독의 뭔가를 찾게 돼요. 그럼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4차 혁명 시대 이런 막 얘기하고 갈수록 자극이 너무너무 강렬하잖아요. 유튜브 요즘에는 풀 영상 보지 않고 쇼트만 보잖아요. 너무 빠르고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하고 계속 그런 자극 추구만 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 그러면은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중독시키는 그것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거의 노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운영해야지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요소, 기질이 어떤가, 내 양육 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 혹은 큰 상실들, 현재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큰 스트레스 사건들, 이런 거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인정하고부터. 그래서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이런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근력을 기울이려고 하면은 앞에 부분에서 정서가 어떻게 돌아갑니다 하는 부분에 약간 복습이 돌아가는데요. 갑자기 감정이 막 팍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체계를 이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감정의 연결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뭘 하나를 딱 건드리면 툭툭툭툭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자극에 취약한지 촉발이 되는지 살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취약한 자극이 어떤 건가, 나는 비난에 취약한가, 남이 잘 되는 것에 취약한가, 아니면 혹은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내가 뭔가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취약한가, 다양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의 핵심 정서가, 이건 복습이라 그랬죠. 나는 분노광과 나는 불안광과 이런 거요. 그래서 요즘 막 MBTI 너무 막 돌아다녀갖고 MBTI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친구하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저기 분노과 만나세요, 여기 우울과 만나세요, 저기 불안 모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서로 나누시고 우울을 주로 나누시고, 나는 분노과인데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여기 다들 그러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안도가 되실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정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가. 그래서 이런 나한테 있어서 아주 뭔가 불안해도 나는 화가 나고, 슬퍼도 화가 나고, 혹은 화가 나도 나는 우울하고, 불안해도 우울하고, 그래서 나는 주로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시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떤가인데요. 사실 저희 두 번째 시간에 해석이 안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일어나는 사건을 막는 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능력이에요. 실력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해석하는 능력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정교한 해석을 말씀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살아갈 때 해석의 의미 부여가 달라지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퉁쳐가지고 나를 정금같이 비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해서 정금같이만 갖고 있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정금같이 빚으시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 말고도 나를 이렇게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이 주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미해결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실 때도 있거든요. 건드리실 때도 있거든요. 남자만 만나서 계속 연애하는 걔는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주님 좀 제가 행복한 결혼하면 안 되나요? 왜 저는 연애를 하면 족족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만나나요? 이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너가 관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상처가 덮어지면 너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너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너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좋은 남자를 다 다른 여자한테 주고 나한테만 나쁜 남자한테 주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는 부분, 이런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근데 저희가 이 부정적인 정서로 가질 때 해석하는 부분이 아주 부정적인 거로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럼 그렇지 내가 되는 게 있어? 내가 되는 게 있어?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요, 이게 강력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에 들어도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는 천국인데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되는 게 있어?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잠식해 버려요. 이것도 회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건을 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이게 그래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거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뇌가 돼서 그럴 때 유성경 교수가 얘기했어. 이거는 나의 뉴런이 이렇게 잘못된 학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래, 그거를 관찰하면서 거리를 두고 보시는 거야. 이런 고리를 두고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런 해석만 있는 게 아니야. A만 있는 게 아니고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A2-도 있고 B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혹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내가 지금 좀 살만한 것일까? 그러면서 해석하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자동화된 반응은 우리에게 상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죽는 날까지 어렸을 때 아주 우리가 취약했을 때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는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거를 없애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멸망하는 짐승이 안 돼요. 주님께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 그랬잖아요. 짐승들은 생각을 못 해요. 가상적인 세계를 구를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요렇게 보면, 주님처럼 보면, 혹은 김요한 목사님처럼 보면, 김요한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이 상황을 해석하실까, 이런 거를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거를 잠깐 멈추시고 A-A2-B 막 있는데 나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지금 상황에서 뭘까? 그래서 내 눈높이에 지금 맞는 거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하나만 보는 거가 아니고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저희가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거 갖고 엄마 나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 보지, 이거가 되면 너가 더 좋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지, 이렇게 해서 막 애들을 마음을 다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키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훈련을 받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황이 생길 때, 특별히 부정적인 자극이 탁 왔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경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거는 내 뇌가 이전에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나 나는 다른 학습을 시킬 수 있어, 내 뇌한테. 그리고 막 뇌 사진 같은 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다른 뉴런을 지금 작동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반응 체계를 이해할 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반응은 제가 파충류의 뇌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신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신체 반응이 어떻게 나는지를 바로 알아차리는 거가 필요해요. '아 내가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네. 아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려고 섰더니 내 목소리가 떨리네.'를 알아차리면 '아 제 목소리가 떨리네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놨더니 앉아 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사실 지금 다리가 그냥 고무다리가 됐네요. 후덜덜. 그래서 신체를 자극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조금 진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고 표현하시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를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가 산업공상 뭐 이렇게 얘기해서 머리 쓰는 거가 굉장히 좋은 거고 몸 쓰는 거는 나쁘고 몸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머리만 좀 이렇게 발달해서 과분수를 만들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몸을 아는 거.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목사님 찬양할 때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 거 너무 그 막 찬양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로움이 우리의 몸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몸으로 기쁜 것도 알아차리고 슬픈 것도 알아차리고 눈물이 핑 오는 거 알아차리는 거 되게 필요해요. 남자들이 울면 안 되고 뭐 살아서 3번만 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억압적이에요. 왜 남자는 3번만 울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많아지면은 드라마 보고 남자들이 점점 울기 시작하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막 좀 우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억압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신체 반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체 반응이 훨씬 정직하다. 뭔가 이렇게 그 경로를 거쳐서 주는 정보보다. 그래서 신체 반응 나타나는 거 보시고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럴 때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분노하는 그 남자아이를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얘는 엄마는 자랄 때 자기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분노가 많은 분이셨어요. 딸만 내신 집에서. 그래서 분노하는 남자들에 대한 굉장한 긴장이 있어요, 이 엄마가.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머리는 엄청 좋고 이러는데 얘가 분노가 나면은 게임할 때도 막 욕하면서 하고, 그게 게임하는 대로 안 되게 되면 막 문 부시고 막 이러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막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얘 무서워. 엄마 그렇게 하는 거 할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가 안 되고 뇌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엄청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여기에 쌍십자가 딱 그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 이 쌍십자가 여기 이마에 줄이 딱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너무 김샌되는 거예요. 너무 재수 없대, 걔 말로는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얘 느낌으로는 그 엄마의 긴장이 얘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아이들도 보면 깐난쟁이들도 애가 막 우는데 엄마가, 첫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긴장해서 엄마 몸이 굳어서 이렇게 되면 엄마의 긴장에 애들이 몸을 타고 다 느껴갖고 계속 울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에서 애들이 세계를 읽어요. 근데 엄마가 애가 막 분노하고 이러는데도 아이 자식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러고 넘어갔다. 게임도 안 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애가 엄마의 이 컨테이닝, 이 그릇은 내 분노를 담아내는구나.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훅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담겨진 분노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 자기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분노가 오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도. 그러면 이 엄마가 딱 자기의 그 긴장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 아이는 볼 때 자기 분노를 감정하지 못해서 초죽음이 돼서 딱 긴장하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표현형이 분노기 때문에 막 발작적으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그게 인제 도가 쌓이고 이러니까 얘 초등학교 때부터 상담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또 오고 또 오고 이랬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 엄마가 얘가 막 학교에서도 인제 막 화난 걸 하게 되면은 번호 차단까지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도대체 그게 엄마냐. 내가 지금 학교에서 화가 나 가지고서 나 지금 학교에서 나갈 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번호 차단이 돼서 "이 번호는 지금 차단된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 갖고 걔가 상담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걔는 막 엄마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 가지고 저는 눈알이 걔는 떨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손으로 눈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열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특별히 가까운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감정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 저희 남편이 와 있으니까 저는 목소리가 완전 선생 목소리가 돼서 기숙사 사감처럼 되거든요. 그럼 남편이 아주 그냥 질색을 해요. 막 선생 그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도 애들을 그렇게 혼내니까 저희 엄마가 "야 성경아 그냥 한 대 때려라. 애 잡는다." 그 목소리에 막 이렇게 힘을 담아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니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소리 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제가 그런 상태를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상황을 떠나 있어서 숨고르기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내다 그럴 만한 일이 아니야. 이러고 나서 하는 거가 필요하겠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다음에 인제 정말 실천편인데 저희가 일단은 느끼는 게 필요해요. 느끼는 거.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느끼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가 그냥 폭발적으로 해서 감정을 내가 조절되지 않은 감정 상태에서 그냥 왁 이렇게 쏟아내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의 감정은 나한테서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은 그대로 쏟아내면 나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인제 저희가 해야지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아까 핵심 정서 이런 얘기 나는 불안과야. 나는 분노과야. 그 분노과와 불안과가 같이 살면 이건 어떻게 될까? 불안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걸 보면 불안하겠지?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겠지? 이런 거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조짐이 이상해.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자기의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오두방정 유성경 이렇게 별일 없어 이렇게 해주는 거. 악바리 유성경 막 이렇게요. 별일 없어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올라오는 내가 굉장히 어린애라는 걸 알아가지고 고만한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저희가 뭐 애착 인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서는 걔를 매일 이렇게 저 출근할 때 침대에다 눕혀놓고 성경아 잘 있어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우는 아이였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셨는데 방학 때인데도 저를 안 데리고 나가면은 올 때까지 울었어요. 아침에 엄마가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목이 쉬어 있으면은 혼났어요. 너 또 울었지 이러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목청이 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셨는데 저 문대인 손 데리고 나가라. 못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성질이 신경질파 여성생이고 그냥 못 말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고 나를 놓고 가면 엄마 옷을 붙들고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었어요. 그래서 못에다 걸려놓은 엄마 옷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엄마 이거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야,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도 제 마음을 몰랐었는데 사실은 이게 엄마랑 제가 둘째 태어나고 밑에 남동생 태어나서 내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나만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를 놓고 가니까 그게 너무 서러워 가지고 그 언니랑 동생은 멀쩡한데 저만 유별을 떠니까 쟤는 아주 유난한 아이라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의 감정, 불안 이거가 있었던 나이는 한 고쯤 되는 것 같았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나의 불안이 올 때는 그 아이가 튀어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붙여줘요. 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이의 감정,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서로 들어주시면. 그래서 부부간이라면 어렸을 때 얘기들 많이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은 들어주지 못했는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정이 올라와요. 그 어렸을 때 감정이 60이 돼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가 한 번 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얘가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괴물은 너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성격이 삐뚤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원래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만나주는 거죠. 그냥 혼내기만 해갖고 제가 엄마가 올 때쯤 되면은 노래를 하나 불러봐요. 학교 종이 땡땡땡 불러서 목이 안 쉬었으면 다시 울어요. 왜냐면 아우 지독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울고 싶은데 아무도 달래주지 않고 뒷마루에 앉아가지고 목청을 놓아서 울었거든요. 근데 성격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달래줘야지 그 애를. 그리고 엄마 갔다 왔고 엄마랑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엄마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달래줘야지. 그래서 한 번 안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알 길이 없어요. 첫째랑 막내는 괜찮은데 얘만 유독 이러니까 유독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감정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두 번째가 감정은 덩어리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아 내가 되게 화가 났네 하는 걸 알아차리는데 화가 다가 아니라 그랬어. 화가 사실은 우울의 표현일 수도 있고 두려워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적어도 남자인데 두렵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혹은 난 수치스럽다 당신한테 이렇게 자꾸 잔소리 듣는 거 나로서는 정말로 남자로서 이게 치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다가 아닌 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처음에 화가 났으면 화를 그냥 내세요. 근데 좀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멸망하는 짐승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 화 밑에 한 켠 밑에 껍질을 하나 벗기면 분노 껍질을 벗기면 뭐가 있지? 그거 또 벗기면 뭐가 있지? 벗기면 뭐가 있지? 이런 부분이죠.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거절에 대한 아픔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먹고 무서운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되게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신라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일단 있을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바깥에 있는 감정으로부터 이거 나는 요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해서 좀 분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옷장 정리할 때도 겉에 것만 매일 예쁘게 걸면 안 되잖아요. 다 꺼내야지 어떤 때는. 꺼내서 보시면은 매일 옷 없다 그러지만 사실 입을 만한 옷도 있고요. 그럼 이제 좀 이게 해서 걸고 정말 이거는 아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이거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아니고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럼 과감히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해야지 필요할 때 그거 꺼내서 입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너무너무 되어 있는데 막 넣고 겉으로만 예쁜 옷 자꾸 사가지고 이거를 입히려고 그러면은 뭐가 내 안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한 번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좀 더 끄집어내고 실력이 쌓이면 좀 더 끄집어내고 아마 저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끄집어내는 과정은 계속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좀 제대로 정리해서 상황에 적절할 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생존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에 필요한 거로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너무 커다란 경험을 할 때 인지적인 영향을 줘서 기억조차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만큼 충격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악몽을 꾸신다거나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런 일을 겪었나?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 저는 도무지 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주님 앞에 기억하시고 주님께 지워진 기억 속에서 제 큰 아픔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약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거를 꺼내는 게 진짜 용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기가 있다고 하면은 아주 대범하고 용맹스러운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용기가 있다고 하는 라틴어의 원어는 코레라고 하는 거예요. 코레는 이제 영어로는 courage라고 하는 부분인데 심장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심장은 그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이게 사망 선고할 때 이제 심장이 멈추면, 옛날에 이제 뇌사도 얘기했지만 현대에서는 심장 멈추면 의사가 사망 선고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심장은 중요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싸고 있어요. 제일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 심장을 드러내는 게 용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거는 막 겉으로 막 뿜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 연결될 만큼 가장 핵심적인데 이게 약해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런 걸 드러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 주고도 안전하게 받아줄 사람에게 컨테이닝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목사님 혹은 좋은 그 순원들 모임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가장 약한 거를 꺼내 놓는 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약한 사람이라서 그냥 어떻게 자기 하나 감정 추스리지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그거가 너는 약한 거야. 감정 약한 거 막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너가 아유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봐라야 다들 자랑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옛날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약한 거, 그래서 파자마 바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파자마 예배를 막 하시겠다고 그랬던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제일 막 씻지도 않고 이렇게 오는, 제일 그게 이제 용기다. 주님이 그리고 그걸 원하신다. 그러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꺼낼 때 이거를 꺼내는 거가, 이걸 옳지 않다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혹은 정서적으로 이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도록 처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거 얘기해봤자 뭐예요?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유기체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영유콘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일들인데 그거 안 좋은 일 얘기해서 뭐예요? 이런 거 아니고, 과거에 내가 자꾸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자꾸 막는 것들의 부분이 있는 거, 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감정은 밖으로 내놓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막 조절되지 않은 형태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꼭 말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감정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밥을 먹이셨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 막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도 막 숯불 구워 가지고서는 조반 먹이시고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그 음식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하나 주님의 마음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거라도 좋아요. 막 색깔로 막 칠하셔도 좋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 차릉놀이 같은 걸 하는 거가 뭐냐면, 그런 거로 감정 표현하는 게 되뇌 작용을 해서 인간의 뇌를 써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그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이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로 일단 표현을 하는 게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막 찢고 싶으면 찢도록 하고, 엄마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아까 얘기했던 분노했던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종이를 쫙쫙 막 빨간색으로 막 칠하더니 종이를 쫙쫙쫙쫙 칠는데 그다음에 물컵에다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얘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화가 났구나.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니? 엄마가 어떻게 번호 차단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어?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줘야죠.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딴 사람들은 안 들어도 엄마가 도망가지 않고, 네가 아무리 무섭게 얘기해도 엄마가 좀 놀라지 않고 그냥 네 얘기 들어줬으면 그거 원했구나, 이 마음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밖으로, 그래서 속의 얘기를 저희가 너무나 많이 안 하고 바깥의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제주도 날씨 얘기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안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바깥에서 안에 지시를 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면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일기도 쓰고 많이 쓰지만 감정일지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던 일들 써보세요. 써보시고 거기다 이런 정도로 화가 났다. 시편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그거 다 레딧 아웃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주님에 대한 감사가 뒤따라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없이 감사로만 덮다가 보면 안에 있는 게 곱는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대상이 있어서 안전한 대상이라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울고 어루만짐 당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게 공유되는 거가 첫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제 이런 모든 거를 하기에 좀 어려울 만큼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뇌 뉴런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극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만성화돼서 성격으로 많이 굳어져 있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를 적용하면서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보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행동화하는 것만 멈추세요. 행동하는 거 스탑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멈추는 거, 정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버튼이 눌러졌다는 걸 신체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이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시고 나 잠깐만 나갈게. 그리고 바깥을 나가세요. 혹은 나 혼자 있게 좀 해줘. 그리고 가족 간의 규칙을 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존중해 주는 거로 혼자 있게 해줘.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멈추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그 프로펠러를 달고 막 가기 때문에 일단 멈추셔야지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가 필요해서 관찰을 하시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뉴런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제가 했었던 이런 강의들이 일단은 도움이 돼요. 아, 나의 뉴런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런 형태로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회로가 막 지금 헐헐 불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뭐가 나 이렇게 막 위협으로 느껴졌을까? 뭐가 이렇게 괴로웠을까 하는 거를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 나가서 바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하는 거 저희 했었잖아요. 기도도 좋고, 저희가 기도가 꼭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묵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상황에서 너무 감정이 압도가 될 때 할 수 있는 내가 행동 그 메뉴를 좀 늘리세요. 나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그냥 있는 대로 막 분통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잔다. 이 메뉴만 있으면 삶이 너무너무 피폐하잖아요. 근데 일단 멈추시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를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이 메뉴를 좀 추가해 보세요. 요렇게 하는 것들을 새롭게 해보세요. 그럼 그거 자체가 우리가 통제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주재하면서 목사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는 말씀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위로의 마음으로 제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이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서 주님과 한 10cm 혹은 10m 있으셨다 그러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위로받은 증거는 하나님 앞에 7m, 6m, 5m, 그래서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어서
주님과 만났고 손잡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주셔가지고 겉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주님을 그 친밀함을 정말 누리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면서 그런 위로를 주님께 구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